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앞에 울타리가 나옵니다. 한 개혁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울타리 어디에 쓰인지 모르겠는데 치워버리죠. 반면 좀 더 지적인 개혁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용도를 모른다면 무작정 치우는 것에 반대해요. 울타리의 용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용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저도 도와서 울타리를 치우겠습니다. 체스터턴의 울타리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체스터턴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이 애초에 왜 필요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 비유를 사용했죠. 서울 상도역 2번 출구에는 쓸데없는 계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통행을 방해한다며 멍청한 계단이라 조롱했죠. 그런데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 계단의 용도가 밝혀졌습니다. 빗물이 역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수판을 설치할 때 필요한 보조 계단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근처 역에서 침수가 일어났을 때도 상도역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마운 계단이라 불리고 있죠.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지금은 낡아버린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화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기업 문화에 좌절하고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글래스도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문화가 보상보다 이직에 있어 10배 이상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하지 않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 등 악성 문화는 다른 요소보다 18배 더 강력하게 퇴직에 영향을 주었죠. 그렇기에 기업 문화를 지금 시대에 맞춰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길을 가다 만난 체스터턴의 울타리처럼 무작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업 문화가 애초에 왜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기업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 기업 문화, 조직을 움직이는 미래 에너지입니다. 책은 먼저 변질과 변화부터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질이란 어떤 것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본질이 바뀐 현상입니다. 반면 변화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걸 의미하죠. 기업 문화의 본질은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조직에 속한 직원들이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일하게 돕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역할을 잃어버렸다면 변질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기업 문화 중 변질되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료화와 권위주의입니다. 먼저 관료화부터 알아보죠. 옛날에는 역할과 업무가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업무가 결정되고 그때그때 관리자 마음에 따라 결정되었죠. 이 같은 비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독일의 지성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제안했습니다. 베버는 관습이나 가문에 의해 세습되는 전통적 체계에서 벗어나 명문화된 규칙, 공식적 지위, 합리적 능력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전문성에 따라 지위를 부여하고 능력에 따라 채용과 승진을 결정합니다. 합리성,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관료제이죠. 그런데 이 관료제가 변질되면 관료화가 됩니다. 베버는 관료제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까지 관료제를 차용하여 극단적 합리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현상을 관료화로 규정했습니다.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구성원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품이자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을 보고 베버는 끔찍하다고 표현했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 교수는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을 뽑았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관료제인데 이제는 관료제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을 희생시킵니다. 규칙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규칙이 없어서 선례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막아버립니다. 관료제가 추구했던 합리성, 공정성, 전문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하지만 관료화로 인해 조직이 고객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변질된 부분입니다. 본질은 지키면서 다시 고객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이죠. 책은 그 방법으로 창업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시합니다.
처음 창업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것, 업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열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토머스 로프라이스는 창업 정신을 유지하는 기업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업 정신이 유지되는 기업에는 관료화가 파고들 틈이 없고 늘 고객 지향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수평적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호칭을 없애고 직급을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자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변질된 기업 문화. 두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조직이 움직이려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힘을 행사해야 하며 일부 구성원이 저항해도 의지를 관철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권위는 조직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권위는 부정적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비교한 단어가 권위 있는과 권위적인입니다. 예시를 들면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저분은 권위 있는 교수다. 저분은 권위적인 교수다. 두 번째 문장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들리죠. 왜 누군가는 권위 있는 존재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권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권위적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상하계층 관계로 설정하여 우열을 구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지만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견해에 관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행동을 유도하지만 권위적인 사람은 저항만 만든다. 누군가의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수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팀장이 그 위치에 있어서 권위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팀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할 때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현장에 있는 저자들이 권위 있는 존재란 누구인가? 라는 설문을 직원들에게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권위 있는 존재가 갖춰야 할 것으로 전문성, 책임감, 용기 세 가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말하는 전문성은 리더가 과거 자신의 경험을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원들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리더가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는 아는 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전문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편한 방법이 아닌 옳은 방법을 고수하는 자세를 뜻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책임의 개념을 기회와 동일시했는데요. 정해진 방식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리더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존경이 사라진다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용기는 무엇인가를 없애주는 행동을 뜻했습니다.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 과감히 없애는 사람이라고 직원들은 답변했죠. 이들의 답변은 무엇이 올바른 권위이고 무엇이 변질된 권위주의인지 알려줍니다. 제 기업 문화, 조직을 움직이는 미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문화를 가진 기업은 과거의 흔적 속에 남겨진 답이 아니라 질문에 집중한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남긴 답은 그 시대가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왜 선택했느냐이다.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릴 수 없다. 좋은 기업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기업 문화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과거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질문을 따라가 보세요. 체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